자,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에 대해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비교조차 안 된다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볼 건데, 첫째는 엔비디아 연합군이 생겨도 왜 테슬라가 여전히 수년에 앞서 있는지 모건 스탠리의 냉철한 분석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막연했던 완전 자율주행의 완성 시점, 이제 비감독 FSD죠. 데이터로 계산해보니 2026년 7월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수학적 근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베가스 루프의 비밀병기 로보벤의 투입 시기와 스페이스X의 위성 15,000개 승인이 가져올 엄청난 돈의 흐름을 미리 짚어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앞에 이제 영상에서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럼 테슬라 위험한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안감을 한 방에 잠재울 만한 모건 스탠리의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의 수석 애널리스트 앤드류 포코코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교조차 안 된다라고 말이죠.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엔비디아가 알파마요 같은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들어서 현대차 같은 자동차 회사들에게 파는 건 맞아요. 덕분에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속도가 빨라지긴 하겠죠.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이들을 두고 딱 잘라 이제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패스트 팔로워란 1등이 길을 닦아 놓으면 뒤에서 이제 빨리 쫓아가는 2등 전략을 말하는데요. 기술 격차를 좁힐 수는 있어도 판을 뒤집는 리더가 되기는 힘들다는 그런 뜻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데이터의 규모 때문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안전하고 감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하려면 약 100억 마일의 실제 주행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대의 차량이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있죠. 이건 돈으로 칩을 산다고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가 이제 와서 엔비디아의 칩을 꽂고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다고 해도 테슬라가 수년 동안 쌓아온 이 거대한 시간의 격차는 물리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여전히 경쟁자들보다 수년에 앞서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 100억 마일이라는 데이터 도대체 언제 달성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일론 머스크가 아주 구체적인 시점을 이제 암시하는 힌트를 남겼어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트윗에서 어,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100억 마일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론이 예전에 60억 마일이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100억 마일이라고 말을 바꾸네. 그래서 이제 그 비감독 FSD 완전 자율주행이 또 연기되겠네. 역시 뭐 입만 산 일론 타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지만 팩트를 뜯어보면 이건 말 바꾸기가 아니라 소름 돋게 정확한 예측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론이 60억 마일을 언급했던 거는 무려 2016년입니다. 오토파일럿이 나온 지 1년도 안 된 데이터가 거의 없던 시절에 대략적인 규모를 예측했던 거죠. 중요한 건 속도인데요. 우리가 0에서 60억 마일까지 이제 오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미 70억 마일을 넘겼고 목표치인 100억 마일까지 남은 이제 30억 마일을 채우는 데는 불과 0.5년, 즉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짜리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예측 오차가 고작 0.5년 빗나간 거예요. 이걸 두고 틀렸다고 이제 비난할 게 아니라 10년 전에 감히 95% 이상 적중했다는 그 통찰력에 오히려 놀라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0.5년의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롱테일 문제라고 하는데요. 통계 그래프에 꼬리처럼 발생 확률은 아주 낮지만 한 번 터지면 해결하기 까다로운 예외 상황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든다거나 폭설이 내려서 차선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같은 거겠죠. 그런데 테슬라의 현재 데이터 축적 속도를 계산해 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테슬라는 이미 약 72억 마일의 데이터를 모았고 하루에만 1,400만 마일씩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속도대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정확히 2026년 7월 말에 100억 마일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건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냥 산수예요. 경쟁사들이 가상 컴퓨터 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할 때 테슬라는 실제 도로 위에서 흙먼지 뒤집어 쓰며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은 현실을 흉내낼 뿐이고 진짜 현실을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올해 여름 7월이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또 한 번의 거대한 임계점을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요, 딱 언제 출시하겠다고 해서 딱 출시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런 아직 그 누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오차들과 오류들이 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걸어온 길이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 또는 하지 못했던 거, 지구에 없던 기술들을 현실화시키고 있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그게 어때서요? 결국 늦어졌을 뿐이지 전부 현실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속는 셈 치고 그냥 기다리고 지켜보시면 비감도 완전 자율주행이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짠 하고 등장할 거예요. 자, 화제를 좀 돌려볼게요. 이번 그 CES 2026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제 추론이라는 기능을 엄청 강조했었는데요. 마치 자율주행의 새로운 혁명인 것처럼요. 근데 이에 대해 테슬라 오토파일럿 총괄인 아숍 일러스와미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아숍은 트위터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말하는 그 추론 기능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배포된 테슬라 이제 버전 FSD 14.2 버전에서는 공사 구간을 만나면 알아서 경로를 바꾸거나 주차할 때 더 똑똑하게 판단하는 기능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론이란 단순히 앞에 차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걸 넘어서 앞차가 비틀거리는 걸 보니 미리 피해가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말해요. 아숍이 강조한 거는 이 추론 능력이라는 게 엔비디아처럼 부품 하나 더 끼워 넣듯이 그런 추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억 건의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면 AI가 스스로 깨우치면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숍은 올해 1분기에 더 강력한 추론 기능들이 업데이트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이미 그 기술을 실전에 배포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드웨어 회사와 소프트웨어 회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재밌는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로보밴 아시죠? 그 버스처럼 길다란 거. 로보밴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는 소식인데, 일론 머스크의 터널 굴착하는 회사 아시죠? 보링 컴퍼니가 라스베가스 지하 터널망인 베가스 루프의 미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몇 년 안에 터널 길이가 약 109km, 여기 104개까지 늘어나고 여기서 운행되는 테슬라 차량만 무려 1200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보링 컴퍼니의 사장인 스티브 데이비스의 발언인데요.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는 경기 날이나 행사 날에는 더 큰 수용 능력을 가진 로보밴을 투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나 혼자 이동할 때는 승용차 로보택시를 보내주고 축구 경기가 뭐 끝나고 뭐 수만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는 버스 같은 로보밴을 투입해서 대량으로 실어 나르겠다는 거예요. 지하철은 차량 크기를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하지만 테슬라의 베가스 루프는 상황에 따라 승용차가 됐다가 또 버스가 됐다가 하는 아주 유연한 교통 시스템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특히 스티브 데이비스는 공항과 연결되는 역을 두고 성배라고 표현했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 들고 바로 테슬라를 타면 신호등 하나 없는 지하 터널을 통해 호텔 로비까지 논스톱으로 쏘아준다는 거죠. 이건 기존 택시나 우버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경쟁력이 될 거예요. 물론 허가받아야 할 서류만 6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복잡한 행정 절차 자체가 경쟁자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막는 거대한 진입 장벽, 즉 해자가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베가스 루프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됐는데요. 현재 베가스 루프를 달리는 테슬라 차량들이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제로 인터벤션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운전석에 사람은 앉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앉아만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술적으로는 이미 자율주행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터널이라는 통제된 환경이긴 하지만 여기서 사고 없이 완벽하게 돌아간다면 이제 운전석에 사람 없어도 되겠네 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 때문에 사람이 앉아 있지만 이 단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운전석이 비워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인건비가 0원이 되면서 테슬라의 보링 컴퍼니의 수익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화제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테슬라의 기술 철학을 보여주는 소식인데 요즘 중국 전기차들을 보면 우리는 800V 시스템이라 충전이 엄청 빠르다고 광고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테슬라는 주력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에 여전히 구형처럼 보이는 400V를 고집할까요?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정답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800V를 쓰면 충전은 빨라지지만 부품값이 비싸집니다. 테슬라의 전략은 충전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차가 전기를 덜 먹게 만드는 효율에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공기 역학이나 배터리 관리 기술이 워낙 좋아서 경쟁사 차들이 전기를 펑펑 쓸 때 테슬라는 아주 적은 전기만으로도 멀리 갑니다. 100km를 가는데 필요한 전기가 11.9kWh밖에 안 되는데 이건 업계 최고 수준이죠. 게다가 테슬라에게는 전 세계 5만 개가 넘는 슈퍼차저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기존 400V 시스템만으로도 15분만 충전하면 250km를 갈 수 있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800V로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죠. 테슬라는 덩치가 커서 힘이 많이 필요한 사이버 트럭에만 800V를 쓰고 많이 팔아야 하는 대중적인 차에는 가성비 좋은 400V를 유지하는 아주 철저한 마진 방어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또 하나의 거대한 날개를 달았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스페이스X에게 차세대 위성을 최대 15,000개까지 쏘아 올릴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원래는 7,500개였는데 이걸 2배로 늘려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위성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승인으로 스페이스X는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지붕 위에 접시 안테나가 있어야 그 스타링크 인터넷이 됐지만 이제는 내 핸드폰이 우주에 있는 위성을 바로잡아서 통신이 된다는 얘기죠. 경쟁사들이 이제 막 위성 몇 개 쏘아 올리려고 간보고 있을 때 스페이스X는 15,000개라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지구 하늘을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위성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전 세계 통신 시장의 판도가 스페이스X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